나가자 싸우자 손에 손잡고 군단 등화 조국을 구하러 가자. 나가자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험방송 11월 17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제목을 아직도 못 정했는데 아, 안타깝네. NK투데이로 하죠 그냥. NK투데이. 예. 알아먹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면 뭐 NK투데이를 검색을 하겠죠. 네. 그럼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자, 주로 북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꼭지로 카더라 통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북한에 대한 오래된 오해 가운데 하나인 300만 아사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300만 아사스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요. 그렇죠. 완전 옛날 얘기죠. 네, 고난의 인군 시기. 그거 주로 이제 북에서 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에 홍수, 가뭄 뭐 이런 게 겹쳤죠. 그렇죠. 계속 반복됐죠. 네, 그 시기를 이제 고난의 인군 시기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식량난으로 3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300만 아사설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졌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300만 아사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등장해서 지금도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당연한 사실처럼 언급하는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진보적인 사람들조차 이 300만 아사설을 사실로 간주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 거의 강곡 카피처럼 이게 딱 머리에 이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아사설이 틀렸다 그런 주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 실은 300만 아사설을 부정한 게 북한이 아니고 한국의 통계청에서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한국통계청이 북한의 인구도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통계청이 원래 북한에 대해서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북한 인구를 직접 조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조사한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유엔의 관련 부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면은 다. 다가 호호 예. 다 방문한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언제 그렇게 했어요? 예,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5년 간격으로 보통 하나 보죠? 예, 그 앞으로 그 15년으로 딱 된 건 아닌데 보통 10년 혹은 15년 이런 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자체로 그냥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 북한에서는 유엔에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네.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자금을 댔어요. 이 조사를 하는데 한국의 통일부에서. 그것도 뭐 대북 지원 사업 일환으로 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2018년에 그 전수조사를 또 한다고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유 북은 막 경제적으로 자기 돈 아니고 돈 모아가지고 조사를 하는구나. 네. 자, 93년이면 고난의 인군이 막 시작될 그 즈음. 예, 직전이죠. 2008년이면 이제 북에서 공식적으로 고난의 인군을 이제 돌파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한 것 같거든요. 그 시기 같은데 그 둘의 그 시기의 인구를 비교하면 좀 대략 뭐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이면 사실 이제 고난의 인군 북한에서는 90년대 후반에 이미 고난의 인군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2008년이면 완전히 이제 그 고난의 인군의 흔적이 이제 거의 사라질 때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 통계청에서 이 두 93년과 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어떤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걸 돌려가지고 93년부터 2055년까지 북한 인구 추계, 그러니까 추정치를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아사설이 맞다면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죠? 만약에 300만 아사설이면,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통계청에 따르면 1993년 총 인구가 약 2,110만 명인데 2010년의 총 인구는 약 2,419만 명으로 추산이 돼서 17년 사이에 3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고 이상한데? 그렇죠. 2천만 명이 좀 넘으니까 그죠? 3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고난의 인구 시기에 확 줄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고난의 인군 전후로 해서 인구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꾸준히 계속 늘어났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통계청이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초과 사망자를 추정을 또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람이 인구가 쭉 증가를 할 때는 출생 숫자가 있고 사망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구 분포에 따르면 1년에 이만큼이 사망하고 이만큼이 태어나서 전체 인구는 이만큼 증가한다 이런 게 있을 건데 보통 사망자보다 이제 출생자가 더 많다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어떤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제 사망자보다 비정상적으로 좀 많은 사망자들이 나타났고 네. 그로 인해서 이 인구 증가율이 약간 이렇게 둔화된 거죠. 증가율이 둔화됐다. 네, 그러니까 예. 증가는 계속 하는데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증가를 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그래프가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더 이제 가팔라야 되는데 약간 그렇죠. 이제 완만하게 네, 됐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초과 사망자를 추계를 해봤더니 33만 6천 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분의 1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만 아사설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건데 네네. 이조차도 이 수치를 전부 아사자로 볼 수 있는가? 그런 거죠. 문제가 네. 초과 사망이 33만 6천 명인데 33만 6천 명이 다 아사자냐? 그건 아닐 거고. 왜냐하면 당시에 식량과 돈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불법 월경을 했는데 네. 관련 단체들은 이 숫자가 대략 5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런 탈북자들 지원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연구하는 단체들. 네. 그러니까 5만에서 10만 명 정도는 아사자가 아니라 중국으로 이제 쉽게 말하는 탈북자인 거죠. 네네. 그 정도 숫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아사자 하면은 굶어 죽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제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생기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려 죽거나 또는 이제 기력이 없다 보니까 안전사고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 일반적으로 저기 홍수, 가뭄 뭐 이렇게 되면 또 병이 또 창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로 전염병 많이 예. 돌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300만 아사설이 이제 틀렸다는 게 그 한국의 통계청이 증명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 주장이 어디서 나온 걸로 추정됩니까? 네, 애초에 처음 이 300만 아사설이 나온 거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에서 나온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이들이 이제 탈북자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살던 마을에 주민 수가 전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사망한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조사한 다음에 몇 퍼센트가 이 마을에서는 몇 퍼센트가 죽었네. 그러면 북한 전체 인구가 몇 명이니까 북한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 죽었겠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일반화시켰다는 거예요. 예. 근데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제 평균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탈북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그 탈북자의 7, 80%, 8, 90%가 함경북도 예, 그쪽 그렇죠. 지역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국경 지역에 네. 이제 제일 어려운 곳에 살다 보니까 그만큼 탈북을 또 많이 하게 된 거니까 이걸 북한 전체에 그냥 그대로 동일을 한 비율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계산 착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실력이 딸린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네, 저는 의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대북 구호 단체들이 북한의 실상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과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다라고 해야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과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제 소문들을 퍼뜨린 거다. 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대북 지원 단체 중에 좋은 도띠르라고 네, 예전에 법륜스님이 했던 거죠.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 소식지가 있어요. 네. 좋은 버스인가라는 소식지인데 거기에 300만 아사설을 2000년 초중반까지 하더라고. 300만 아사설. 네. 아마 그걸로 해서 후원을 좀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런 경우 있죠. 네.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제 방송 작가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방송 출연 이제 논의를 하느라고 근데 제가 이제 북한의 농업 상황, 뭐 식량 상황이 지금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다. 그동안 많이 호전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방송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대북 지원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북에 대한 왜곡된 주장, 허위 주장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긴 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있나요? 이 관련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북한의 이 300만 아사설이 결국은 통계청에 의해서 부정이 됐는데 예. 이런 소문이 왜 도는가를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구소련 시절의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솔제니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수염 난 사람 아니에요? 뭐 수염 이렇게 난 사람. 러시아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더라고요. 대체로 수염을 많이 기르던데. 푸틴은 안 기르던데. 그 솔제니친이라고 이 수용소 군도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렇죠. 예, 유명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탈린을 비판했다가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 그러다가 이제 서방으로 망명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스탈린 독재 치하에서 죽은 사람이 몇 천만 명이나 된다. 처음에 뭐 몇백만 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장을 하다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몇 천만 명,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1억 1천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소련 알겠죠. 인구가 많을 때 3억 명 정도? 그 정도 약간 네. 떨어졌던 것 같은데. 3억 명이 안 되죠, 사실. 억 단위로 죽었다면 이게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죽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그 모르핀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점차 양을 늘려야 그렇죠.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제니친이 좀 이게 나치나 파쇼 이런데 상당히 좀 그 우호적으로 이렇게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친나치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주장들도 이제 너무 황당해지니까 서방에서도 이제 이 솔제니친은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늙음하게는 사실 거의 외면 당한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주장들이 먹혀 들었다는 것도 황당한데 이런 주장들과 비슷한 주장들을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이런 이제 기자들 중에 알고 보니까 미 정보부 요원들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또 뒷조사를 더 해보니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게슈타포 출신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죠. 이게 반공 반소 차원에 벌어졌던 선전 공세 이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시 소련에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고 아주 유명한데 그 엄청난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과장을 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뭐 3억 인구 중에 1억이 죽었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는데 이게 다 정치적 의도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체제의 문제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북한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 북한 정부가 지금 고난행군 시절에 아사자가 있었다는 걸 숨기지 않거든요. 다 이제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상적인 그런 이제 얘기가 아니라 300만 명이나 아사를 했다. 이건 지나치게 이제 과장된 거고, 누가 왜 어떤 의도로 이런 과장 선전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 알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반북 정서를 확대시키는데 활용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었다. 예, 거의 네. 1등 공신이나 다름없었죠. 이 이렇게 볼수 300만 있겠죠. 아사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드라 통신 300만 아사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은 2주의 이슈. 어떤 주제입니까? 네, 얼마 전 12일이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 흔히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북한에서도 수능을 보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대입제도에 대해서요. 네. 자, 북에도 수능 시험 같은 게 있겠죠. 물론 있다고 봐요. 네. 우선 북도 우리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대학 가려면 어쨌든 선발을 해야 되는데 네. 100% 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선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북한이 이제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소학교 5년, 초급, 고급 중학교 3년씩 다니고 나면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대입 준비를 하게 됩니다. 17세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그 나이에 이제 대입 준비를 해서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가 되면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지덕체를 겸비하고 입학 시험에 합격된 대상들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 없이 고등교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 입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여기도. 네. 네. 뭐 여기도 영재학교 있고, 그죠? 그렇죠. 특 먹고 나오면은 대학교를 뭐 고등학교 2학년 맞추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러던데
뭐 또 검정고시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입학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고급 중학교 졸업생 전원이 이 입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보통 본다고 하는데 우리 수능과 좀 비슷한 개념의 예비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네. 이 예비 시험은 이 교수들이 작성을 하는데 혁명, 역사,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 국어 이렇게 6개의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외국어는 보통 영어를 보고요. 각 과목당 3개의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수학의 경우는 좀 이제 많아서 3문제에서 5문제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시험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매일 오전에 과목당 45분씩 3과목씩 해서 이틀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야, 이틀 동안 보는구나. 근데 하루 딱 끝나면 그죠? 네, 끝나는 그렇죠. 건데 네. 논술 문제를 푸는 거네요. 그렇죠. 논술 문제를 우리는 그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하잖아요. 네. 대학 가가지고. 네. 근데 여기는 아예 이제 예비고사 자체가 논술 문제다. 그렇죠. 근데 푸는 것도 어렵고 저기 채점도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채점하려면 이제 고생 좀 하겠죠, 이거. 자, 그래서 학교 가면 이제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대학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수능 보면 수능 잘 봤다고 바로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대학에 지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지망을 해야죠, 일단. 예. 네. 자, 일단 이제 예비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시험은 일종의 자격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을 잘 보면 대학을 지원할 자격을 준다. 이런 거죠. 이게 절대평가인가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절대 평가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대학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예. 입학생 모집 그 인원이 적어가지고 70% 80%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아니요. 이 예비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7, 80%인데 실제로 대학에 가는 거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아, 그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예비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7, 80%에서 10%. 아니요. 전체 10%. 전체 10%.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별 고사를 봐야 되는데 대학 진학을 어디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3지망까지 대학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지역인민위원회에서 지역인민위원회 대학생 모집과가 있는데 여기서 성적과 입학 정원 등을 고려해서 너는 어느 대학에 응시해라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각 고급 중학교에서는 신체 검사표, 내신 성적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 대학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통 과를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닌가? 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요? 예. 일단 무조건 대학을 정하는 거요? 예. 신기하네. 희한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여튼 점수에 맞춰서 이제 대학을 배정을 받는 건데 이게 지방 정부가 결정한다는 게 좀 다르네요.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그러면 배정이 되면 거기서 대학별로 시험을 본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별 고사는 보통 2월 달에 진행을 하고요. 이제 북한은 입학식이 4월 1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2월 달에 이제 대학별 고사를 준비를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데 학과 시험, 면접, 체육 시험 이렇게 3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면접은 상중하로 점수를 매기고 체육 시험은 뭐 철봉이라든지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준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체육 시험을 보는 이유는 교육의 목표 자체를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체력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대학에 뽑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상하네. 그럼 대학교를 가가지고 지정받아가지고 거기서 과를 선택해가지고 학과 시험을 본다 이런 거네? 아니요. 그러면 그냥 학과 시험 있잖아. 학과 시험이라는 거는 그냥 그 대학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북한 대학이 학부제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 학교에 입학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느 학부에 가겠다라고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거 아니고 그것도 이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부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에 일단 가서 거기서 배우다가 학과를 또 이제 신청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학과를 또 이제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골치 아프다. 그렇죠. 대입에 체육 시험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네. 그럼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 재수해야 되나? 북한은 재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에 떨어지면 군대를 가거나 직장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재수 개념이 없다고 해서 대학 입학 한 번 실패하면 이제 영원히 끝이 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군대나 직장 생활 도중에도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을 직통생이라고 하고
군대를 전역하면서 대학에 추천권을 받는 제대군인 입학생이 있고 군 복무 도중에 대학에 가는 의탁생이라는 게 있고 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가는 현직생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군대가 의무 사항인가? 아 군대 가는 거요? 네. 아니죠. 모병제죠 여기. 모병제인가요? 지원제입니다. 지원제. 지원제. 아 그래서 그러면 학교를 그냥 졸업하려고 하면 그냥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군대 다니다가 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다니는 경우는 뭐 우리는 그 야간 학부 이렇게 다니기도 하잖아요. 아 예. 네. 자 주관식으로 된 입학 시험을 본다는 거, 논술 시험이라는 거, 그 체육 시험 본다는 거, 재수의 개념이 없고 군대 직장에서 대학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북에는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11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북한은 고등교육의 목적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높은 과학기술 지식과 창조력을 갖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키워나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적에 맞춰가지고 고등교육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 좀 생소하긴 한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은 다시 전문 학교와 대학으로 나뉘는데요. 전문 학교라는 건 대학 교육보다는 좀 낮은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전문대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2, 3년제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3에서 6년제의 대학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인 거죠. 그다음에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이라는 건 공장 전문학교,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이렇게 이제 각 공장이나 농장에 대학을 둘 수 있게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이 고등교육기관은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가 자신들에게 이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무슨 공장의 부설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무슨 협동농장 부설대학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대학교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대학 어떤 학업으로. 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공장, 농장, 어장대학까지 포함해서 대학이 280개가 있고 전문학교가 약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학교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대학에는 또 종합대학, 부문종합대학, 부문별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단과대 이렇게 있는데 종합대학은 3개밖에 없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종합대학, 고려 성균관대학 이렇게 3개만 종합대학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단과대학입니다. 한 160여 개 정도 되고 공장, 농장, 어장대학 같은 이제 성인 교육기관이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고려 성균관대학이 종합대학이었구나.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아니었는데 승격이 됐죠 종합대학으로. 김책 공대도 공대 그냥 단과대로 출발했다가 그죠? 네, 종합대학이 된 것 됐습니다. 같네요. 예. 자 북에서는 어쨌든 뭐 뭐니 해도 김일성 종합대학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예. 서울대와 이제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는지 기본 뭐 공부 잘하고 빽 좋고 그런 건가요? 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입학생 모집에 규정이 있어요. 각 계층별로 입학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자녀 몇 명, 농민 자녀 몇 명, 네. 제1동포 귀국자 출신 자녀 몇 명, 뭐 심지어는 그 가정 환경이 복잡한 가정의 뭐 자녀,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남쪽에서는 흔히 반동 집안 뭐 이렇게 그 표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반동 집안 출신 자녀도 입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좀 특별하게 사회과학부가 5년제, 자연과학부는 6년제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1, 2년 정도 이 기간이 더 깁니다. 더 막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거죠. 이게 그 특별 전형 같은 게 있다는 거네요. 제도적으로 특별 전형. 예, 그러니까 농촌, 우리로 치면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에 네. 그 무슨 농어촌 출신 몇 명 뭐 몇 그렇죠. 퍼센트 입학하게 이런 네네. 식으로 할당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 들어가겠지 뭐. 그러겠죠. 네. 여기 들어가려고 또 무슨 뭐 북에서 얘기하는 반동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자, 대학은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에서 작년에 발표했나요? 12년제 의무 교육 재작년에 했죠. 재작년인가요? 네. 했는데 그럼 대학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됩니까? 의무 교육은 아닌데 무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모든 고등교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뭡니까 교복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무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의무 교육이라는 거 그것도 이제 무상이긴 하죠. 네. 여기서 또 무상 교육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선별을 해야 되니까 네.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는 사람은 무상이다.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돈까지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차비를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고, 근데 장학금도 있다, 뭐 그러는데 용돈이 이제 장학금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건 잘 네. 모르겠고. 예전에 그 KBS가 그 네. 6.15 선언 발표 이후에 김성중학대학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 기획으로 이제 보여졌어요. 보여졌는데 이제 그 용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 뭐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게 모자라고 어떤 친구들은 뭐 넉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생활비 같은 게 나오는 거군요. 자 이제 북한 대학 제도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공장대학 같은 이제 성인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산업이나 그런 뭐 농업 이런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전문 교육기관, 성인 교육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온 인민의 인텔리화라는 노선을 좀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 네. 전체 이 국민들이 다 지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인 교육기관을 좀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 이 한국에서는 대학 그 수능을 치고 나서 또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치열하게 논의하는 중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 많으실 텐데 우리 북쪽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NK투데이 문경환 기획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밀어내